72세의 김영호는 평생 한 여자만 사랑하며 살아온 성실한 가장이었다. 48년의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아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고 자녀들에게는 든든한 아버지였으며 이웃들에게는 모범적인 남편으로 통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시작해 정년까지 성실히 근무했고 퇴직 후에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아내와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영호의 하루는 언제나 규칙적이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내 정순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다음 텃밭으로 향했다.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고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뉴스를 보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운명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어느 봄날 아침 아내 정순이는 갑자기 쓰러졌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준비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주저앉은 것이다. 영호는 당황해서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정순이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뇌졸중이라고 진단했지만 이미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후였다. 영호는 병원에서 며칠을 지새우며 아내의 회복을 간절히 기도했다. 중환자실 앞에서 밤낮 없이 기다리며 아내가 눈을 뜨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정순이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일주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48년을 함께한 인생의 동반자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이다. 장례를 치른 후 집안은 깊은 정막에 휩싸였다. 아내가 늘 웃음소리로 채우던 거실은 이제 침묵만이 가득했다. 아내가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은 시들어가고 냉장고에는 영호 혼자 먹기에는 너무 많은 반찬들이 상해가고 있었다. 아내의 옷장에는 그녀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매일 사용하던 화장품들이 먼지를 쌓아가고 있었다. 영호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옆자리에 아내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자녀들은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다. 장남 김태수는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딸 김미영은 2 아이를 키우며 살림에 바빴다. 막내 아들 김준호는 자영업을 하며 사업 운영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자주 찾아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자녀들도 각자의 삶이 있었고 아버지의 외로움을 항상 함께할 수는 없었다. 영호의 하루는 무료하고 공허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혼자 식사를 하고 텃밭에 나가 농사일을 하다가도 아내와 함께했던 추억이 떠올라 멍하니 서 있곤 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뒤척였다. 친구들을 만나도 대화가 잘 이어지지 않았고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다. 영호는 점점 집에만 머물며 바깥 출입을 줄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가을날, 영호는 오랜만에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선선한 바람이 불고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평화로운 오후였다. 영호는 연못가 벤치에 앉아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혹시 김영호 씨 맞나요? 영호가 뒤돌아보니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미소를 보는 순간 영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선화였다. 영호의 첫사랑이자 50년 전 집안의 반대로 결혼하지 못했던 그 여자였다. 선아 씨군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선아 역시 영호를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5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서로를 알아보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선아는 영호보다 14살 어려서 58살이었지만 세월의 흔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부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선아의 말에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선아는 이혼 후 혼자 살며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자녀는 없었고 남편과는 성격 차이로 10년 전에 헤어졌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그때 정말 많이 좋아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죠. 영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선아도 고개를 끄덕였다. 당시 영호의 집안에서는 선아의 가정 형편을 문제 삼았고 선아의 집안에서도 영호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상태라며 반대했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가족들의 반대에 못 이겨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도 서로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잘 된 거죠. 선아가 밝게 웃으며 말했지만 영호는 그녀의 눈에서 깊은 아쉬움을 읽을 수 있었다. 두 사람은 그날 오후 내내 공원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를 정도로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헤어질 때는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는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아내를 잃은 후 처음으로 삶에 대한 의욕이 생기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영호는 선아에게 문자를 보냈다. 간단한 안부 인사였지만 선아도 금세 답장을 보내왔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영호는 선아에게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선아는 흔쾌히 응했고 두 사람은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50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편안해졌다. 선아는 영호에게 젊은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영호도 자신의 삶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때 우리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선아의 물음에 영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기 시작했다.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며 때로는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영호는 오랜만에 삶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즐거워졌고 외출할 때는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다. 선아와 만날 약속이 있는 날이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식사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게 되었고 체중도 조금씩 늘기 시작했다. 아내를 잃은 후 푸석하게 변해 있던 영호의 모습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선아 역시 영호와의 만남을 즐거워했다. 오랜 기간 혼자 살아오며 외로웠던 그녀에게 영호는 소중한 친구이자 동반자였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못다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 시작했다. 영호는 선아의 따뜻함에 마음의 위안을 얻었고 선아는 영호의 성실함에 안정감을 느꼈다. 2달 정도 지나자 영호는 선아에게 여행을 제안했다. 가까운 온천 지역으로 당일치기 여행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단풍이 아름다운 산길을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온천에서 피로를 풀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다. 저녁에는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젊은 시절의 추억을 회상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마치 젊어진 기분이에요. 선아의 말에 영호도 깊이 공감했다. 두 사람은 나이를 잊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호는 선아에게 고백했다. 선아 씨, 저는 지금 당신을 다시 사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아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조금씩 발전해 나갔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를 지켜본 영호의 자녀들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장남 태수는 아버지의 변화를 못마땅해 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와 어울린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태수가 직설적으로 말했다. 아버지 그 여자 혹시 노리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 재산 말이에요.
영호는 아들의 말에 당황했다. 선아가 자신의 재산을 노린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선아는 항상 자립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영호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한 적도 없었다. 무슨 소리야? 선아 씨는 그런 분이 아니야. 영호가 변명하자 딸 미영도 거들었다. 아빠, 우리가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막내 준호도 형과 누나의 말에 동조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외로움을 타고 있을 때 나타난 여자에게 속고 있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그 여자가 아버지의 첫사랑이라는 사실이 더욱 의심스러웠다. 너무 극적인 재회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영호는 자녀들의 의심에 마음이 상했다. 자신이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지 아니면 선아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녀들과의 대화는 점점 격해졌고 결국 영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당신들이 어머니를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그런 말은 못할 거야. 영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화를 예상하지 못했고 당황해했다. 하지만 그들의 걱정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며칠 후 자녀들은 몰래 선아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장남 태수는 사설 탐정을 고용해 선아의 신상 정보를 알아보았다. 조사 결과 선아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며 혼자 살고 있었고 경제적으로 그리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혼 후 위자료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월세를 내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아버지한테 접근한 거야. 태수의 말에 미영과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자녀들은 선아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고 확신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조사 결과를 보여주며 선아와의 관계를 끊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영호는 자녀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자녀들이 선아를 조사했다는 사실에 더욱 분노했다. 영호는 자녀들에게 실망하며 연락을 끊겠다고 선언했다. 당신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선아 씨는 내게 위안이 되는 소중한 사람이야. 영호의 단호한 태도에 자녀들은 당황했다. 평소 온화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자녀들은 일단 물러서기로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선아를 의심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영호는 가족 모임에서 중대한 발표를 했다. 자녀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영호는 담담하게 말했다. 선아 씨와 재혼하기로 했다. 자녀들은 펄쩍 뛰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었다. 특히 장남 태수는 즉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을 하겠다는 겁니까? 딸 미영도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아빠, 우리가 어머니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영호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자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자녀들은 법적으로 재산 증여를 제한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재혼하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었다. 한편 선아는 영호의 재혼 제안을 받고 고민에 빠졌다. 영호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겁고 행복했지만 그의 자녀들이 자신을 달갑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무엇보다 사람들이 자신을 재산을 노리는 여자로 볼까봐 걱정되었다. 영호 씨, 저는 당신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만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아의 말에 영호는 더욱 마음이 흔들렸다.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녀들의 의심이 얼마나 부당한지 깨달았다. 영호는 끝까지 선아를 설득했다.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언제까지 혼자 살겠소?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고 싶소. 결국 선아는 영호의 진심에 마음을 열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화려한 예식보다는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해 소박하게 치르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장남 태수가 선화의 미용실을 찾아간 것이다. 태수는 두툼한 돈 봉투를 들고 선화 앞에 앉았다. 이 돈을 받고 아버지 곁에서 사라져 주세요. 태수의 말에 선화는 크게 놀랐다. 봉투 안에는 상당한 액수의 현금이 들어 있었다. 태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서 판단력이 흐려진 거예요.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기 전에 사라져 주세요. 선화는 봉투를 거절하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이 아무리 진심이어도 영호의 자녀들에게는 그저 재산을 노리는 나쁜 여자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영호 씨를 정말 사랑해요. 하지만 태수는 선화의 말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거센 압박을 가했다. 선화는 결국 태수를 돌려보냈지만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영호는 선화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영호가 선화의 미용실로 찾아가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근처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선화가 새벽에 짐을 챙겨서 떠났다는 것이었다. 영호는 며칠 동안 선화를 찾아 헤맸다. 그녀가 갈 만한 곳들을 모두 찾아봤지만 아무도 선화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미용실도 계속 문을 닫고 있었다. 영호는 선화가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자녀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태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역시 돈 때문에 접근한 거였어요. 진짜 사랑했다면 끝까지 함께 했을 텐데요. 하지만 영호는 자녀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선화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화에게 무슨 일이 생겼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무슨 짓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일주일 후 영호는 선화가 남긴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영호의 집 우편함에 들어있었다. 선화의 글씨로 쓰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영호 씨, 갑자기 떠나게 되어 죄송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계 때문에 당신이 자녀들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당신이 자녀들과 평화롭게 지내길 바라는 마음에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저를 미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편지를 읽은 영호는 눈물을 흘렸다. 선화가 자신을 위해 희생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동시에 자녀들에 대한 분노도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선화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추궁했지만 자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잡아댔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다. 영호는 선화 없는 일상에 다시 적응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다. 선화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그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혼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영호는 텃밭 일에 더욱 열심히 참여하고 동네 노인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선화에 대한 그리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영호는 종종 그녀와 함께 갔던 공원을 혼자 찾아가 벤치에 앉아 추억을 떠올렸다. 선화가 좋아했던 꽃들을 텃밭에 심기도 하고 그녀가 즐겨 마셨던 차를 혼자 우려 마시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영호는 우연히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동네 아는 사람을 통해 선화가 시립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이었다. 영호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만난 선화는 많이 야위어 있었다. 의사에게 물어보니 선화는 말기암 판정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했다. 영호 씨, 어떻게 여기를? 선화는 영호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영호는 선화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선화가 떠난 진짜 이유를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을 알고 있었고 영호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떠났던 것이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